어,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변화는 뭐 그때그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전과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힘들어져 왔기 때문에요. 2년 지금 지난 거 지금 2년 반인데 그러면은 아무튼 이 경제 사정 문제가 제일 지금 힘들어졌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눈에 도드라지는 게 지금 최저임금 폭증이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지금 그 들어간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눈에 띄는 건데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들을 가장 제일 먼저 지금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 월급장이들은 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가 생겼을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경제가 뭐 혼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환돼서 자영업을 통해서 또다시 기업을 통해서 본인한테 결국은 돌아오고 그래서 그 가계 숫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데서 그게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저는 객관적으로 가장 커다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집권 세력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지금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 뭐 당연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거고요. 따라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는 지금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이야 저희들이 뭐 언제라도 뭐 늘상적으로 민생은 챙기는 것이니까요. 국회에서 당연히 챙기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최대의 민생입니다.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잘 돼야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조국이가 저렇게 흠결이 많은데도 조국이를 헌해만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하면은 국민들 자체가 실망하고 염증 느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이 집권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민생은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국을 제대로 안정시키는 것이고 그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조국입니다. 따라서 조국을 사퇴시키면은 손쉽게 전국이 안정될 것이고 저는 그러면은 다시 또 오히려 더 민주당에게 집권 세력한테 그런 것들이 더 플러스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3년에 31%인가? 지금 이렇게 지금 폭증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 52시간도 여전히 뭐 묶여 있는 것이고 52시간 틀로.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한 달로 돼 있는 것을 뭐 6개월로 하자라고 좀 부분적으로 늘리자라는 것인데 그러나 연중으로 늘려가지고 일을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 빙과업체 그다음에 선풍기 업체 뭐 이런 걸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게 6개월 가지고는 그 실제 일을 해야 될 물량 준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준비라는 것까지 해서 저는 짧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좀 더 길게 해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미시적인 변화로 해서 일했다라고 그리고 제도로 바꿨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는 턱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호황기일 때 우리도 그 흐름에 틈타서 부를 축적해 놨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놓쳤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철학으로. 그래서 그 시절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다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뭐 그렇게 뭐 흐름을 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전 생각 그대로 지금 상황을 몰고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2.2%까지 경제 성장률을 올해 거 전망을 했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사람한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고 경제 잘 될 거라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마치 평화를 내세우면 뭐가 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완전히 그렇게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 가짜 평화라는 것이 이미 김정은한테서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노딜 이렇게 지금 터지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속해서 북한은 일개 국장급 관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 필요 없다. 아예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지금 자기 핵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김정은한테 사람 보내서 정우용 씨가 그때 갔었죠. 정우용 실장이 갔다 와서 비핵화 한답디다. 그리고 저 트럼프를 가서 설득을 했고 이번에 만나보니까 비핵화 한답디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지 라고 해서 됐지만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전혀 김정은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고 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은 이미 거두어야 된다. 평화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평화로 쇼를 벌였던 거 이것이 지금 다시 재탕이 될까? 혹시 할 수 있다면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저는 김정은의 답방 이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고 봐요. 근데 김정은의 답방을 위해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얼마만큼 퍼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산 그 아시안 그 회의 때 뭐 오니 안 오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김정은이가 그걸 바라보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오면은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판 정상회담을 벌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 대통령 당신을 내가 이렇게 밀어줄 테니까 당신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한테 뭐 얼마를 해라. 얼마만큼 주라. 이런 통큰 거래를 하고 통큰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를 원하려고 할 것이지 부산 회의에서 이제 대충 만나서 여러 가지 모이는데 원 오브 댐으로서 거기 존재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금 제재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정은의 계산대로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북핵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전제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고 문재인 대통령 그 말을 똑같이 받아서 한반도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입니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들어오지 말고 전투기를 할지 항공모함을 할지 핵을 가지고 있는 것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미군 철수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따라서 맨 처음에 북한이 우리도 비핵화하겠다. 선대의 유운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때는 북한에서 얘기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식 표현으로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혹됐는데 알고도 속아 넘어가 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핵화 개념 자체에 대한 출발부터 저는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는 비핵화시킬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해법으로 제대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그 외교 안보 환경이 그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도 지금 이제 그거 되고 폐기되고 상당히 좀 불안감이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옛날에는 안보 걱정은 안 했거든요. 안보는 뭐 나라에서 잘 지켜주니까 군인들이 또 있고 하니까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이거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제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야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안 심리가 결국은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이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서들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바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당장 폐기해서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리고 안보, 외교 안보는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커다란 힘에 의해서 이 동북아에서 살아나갈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다시 재점검하고 따라서 북방 관계 이런 부분들 다시 전부 재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65년 체제가 지금 무력화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가장 필요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당장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사를 보내서 야 니네가 바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까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뭐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이 이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좁혀갈 수 있는지 다시 따져보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지금 배제를 하고 우리도 지금 일본을 맞바로 지금 배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지금 아주 졸렬한 그 대응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랑 뭐 그때 뭐 사람이 가서 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했다가 이랑 때 그때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식이든지 해야지. 지금 11월 22일인가요? 지금 지소미아 실제 발효가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동북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큰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북방 세력들, 중국들, 북한들, 러시아들이 함부로 지금 뭐 우리를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일 한 이쪽 남방 3개국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이 뒤에 백으로 있으면은 쉽게 못 건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제관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동맹국하고 커다란 동맹을 맺으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어 왔던 것도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맹의 힘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한미 동맹을 잘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깨지니까 지금 트럼프는 돈 더 내놔라. 그래 안 하려면 말어. 그리고 결국은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뭐 그래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 써가면서 니네 뭐 봐줄 필요 없잖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막 서슴없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국의 외교 안보 상황이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 그야말로 정신 제대로 차리고 민족 자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이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외교 안보 팀의 좀 이렇게 체인지도 좀 당연히 체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외교안보팀 지금 강경호 장관부터 지금 당연히 지금 체인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보실 뭐 차장, 2차장, 정용 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용 실장은 예전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트럼프를 일부러 속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핵화 앞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무슨 비핵화인지는 안 하고 무조건 비핵화라고만 해가지고 트럼프를 잠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교안보라인 당연히 교체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당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수도권에 맞는 무엇 뭐 이건 아닌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에 맞는 것은 뭐 수도권 정비 특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올바르게 고쳐가지고 좀 하는 건데 그는 뭐 지역 갈등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일단 놔두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우리들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이는 수도권에서 그럼 뭐 한국당 뭐 그래도 괜찮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수도권에 딱 맞는 것 글쎄 그러면 변화 혁신의 요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이죠. 아, 사람. 사람과 인적 세신을 정책, 아, 사람과 정책 두 가지죠. 크게 봐서. 예. 그리고 이제 사람과 정책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이제 각각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과 정책에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공천 관련 조직이랄지 선거 조직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라인업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누구를 얼굴로 내세울 것이냐. 이제 이런 점에서 전 기왕이면 수도권에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손해가 좀 덜하다. 영남 쪽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하는 것이 그래도 수도권이 인정되는구나라는 그런 뭐 작은 이런 그 믿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영입돼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 당연하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뭐 이렇게 협상을 교섭을 해도 전부 다 손을 갖다가 이렇게 살을 치고 이랬다는데.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조금씩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예전처럼 저희들이 완전히 뭐 침잠해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갈수록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심판론이 훨씬 더 저는 힘을 얻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분위기들이 나빠지지만 않기 때문에 분위기들이 조금 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외부에서도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저는 충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이 볼 때는 내년 총선 한 대표 체제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 수밖에 없죠. 지금 다시 당장 누구를 내세워 가지고 한다. 일각에서 비대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하면은 지금의 황 대표가 지금 아웃되고 새로운 사람 내세운다 이런 얘기인데 누구를 내세우면은 지금 될까? 글쎄요. 현실적으로 지금 마땅한 계산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황 대표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지금 황 대표로 가는 수밖에 없고 황 대표가 앞으로 변화와 혁신 작업들을 개혁 작업들을 제대로 해서 사람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그나마 손실이 적고 이득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다.